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PC 지표라고 하는데 지금 예상치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CPI도 근원 CPI와 일반 CPI를 비교해서 봤었죠. 네. 일단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온 예측치를 보면 PC 이제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난달보다 좀 줄어들 걸로 보지만 근원 이제 그 소비 지출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봐요. 어찌됐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거의 평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네. 잘 나오게 된다라면 원래 우리가 CPI보다는 PC 지표를 연준이 더 정밀하게 보거든요. PC라면은 이 소비 지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CP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근원 CPI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CPI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번에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네. PC 지표는 모든 소비를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CP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고기 값이 올라가니까 나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먹을래. 그러면 CPI는 그걸 잡아내지 못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네. 잡아내지 근데 이제 못한다. PC 지표는 얘가 소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좀 먹었네. 이걸 잡아내요. 그럼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었나 아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CPI는 그 왜곡 현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번에 CPI를 워낙 세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기관에서는 PC 지표를 그렇게 중요시 보지는 않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높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연준의 네. 악셀레이터를 좀 더 세게 밟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공격적으로 확 금리를 올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사실 저는 이 지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비판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지만 너네가 그렇게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고통스럽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강달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미국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자기네 또 금리 올리는 그 정책과도 부합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편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신흥국이라면 신흥국은 아닌데 우리 이제 수입 물가 가장 최근 게 아마 8월까지 나왔나? 증가율에 한 64%가 환율 때문이에요. 증가분에. 네. 그러니까 환율만 안 올랐으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국내 그 물가도 그렇게 오르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수입 물가 환율 때문에 더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다른 뭐 어떤 변수가 변한 게 아니고 오로지 환율 때문에. 파월 때문에, 제롬 파월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버티는데 예를 들어 신흥국들은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외환 보유가 좀 줄긴 하지만 자본 유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신흥국들은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말고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 국가들, 그다음에 네. 남미 쪽 이쪽은 지금 외환 유출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가 워낙 강세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미국이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 뭐 물가도 떨어뜨리고 뭐 강달러로 다른 나라들한테 고통을 넘긴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그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내심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시장이란 게 냉혹하죠. 뭐 도덕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시장인데 근데 계속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타겟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세계 경제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자면 푸틴하고 파월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또 이제 너무 하게 되면 감내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러나 상당 기간은
아마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이 꼭 과연 원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폰 가격이 이번에 아이폰 14가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되죠? 줄겠죠? 줄겠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10만 원 때문에 안 팔리는 것보다는 옛날처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환율 때문에 1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또 강달러를 꼭 원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미국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죽을 맛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혹자들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앨런 재무장관의 교체설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첫 보도가 이제 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이제 이런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 거에 도움을 안 주고 있는 게 또 영국이죠. 유럽이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이 강달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뭐 실기도 있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죠. 올해 또 125bp 금리 인상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각 나라들이 금리를 안 올 수가 없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총리께서 언급을 바꾸셨어요. 그 필리핀에 가 계신데 필리핀에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한은의 50bp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원래 25bp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음 달에.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FOMC가 없고 우리만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50bp가 이제 기정사실화 돼 버렸어요. 그러면 자 50bp가 올라가면 지금 이제 25bp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나라의 가계에만 이자 부담이 8조 원씩 늘어납니다. 그럼 8조 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소비가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 결국 뭐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런 강달러 속에서 우리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혹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WTO가 이번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이거는 뭐 연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 이제 그 경제 단체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나 아니면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최소한 20-30% 정도는 더 다운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막 각 기관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지금 힘들 것으로 봐요. 파월 의장도 이제 공식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당장 경기 침체가 뭐 그것 때문에 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 줄 수도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해서 약 16조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네.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각 기업들도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오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뭐 연준이 빅스텝을 해서 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면 연준의 이런 행보들이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재미있는 게 그동안은 뭐 미국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올라버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라는 기조였다라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려버리면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 이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는 앞으로 올해 남은 하반기 내년에 수출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제 바깥에서 구매력인데 세계 경제 자체가 나빠지면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부의 재정 투입과 그다음에 내수인데 정부 재정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써서 네. 더 투입될 여력이 없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한 거 보면 물론 이제 조금 적자긴 하지만 좀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정부 네. 재정의 역할은 이제 없어요. 내년에는. 네. 그러면 남은 건 내수죠. 내수인데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리가 올라요. 그럼 가게는 소비를 줄이겠죠. 물가도 높으니까. 예, 당연히.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도 확인하지 못한 그런 소문이긴 한데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지방은행을 찾아갔는데 속된 말로 까였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도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어떤 때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외환위기 때 금리 막 폭등하고 물론 이제 금리의 폭등 정도나 뭐 환율이 올라가는 정도는 절대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단시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때 기업들이 많이 쓰러졌거든요.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한국은행에 올리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내수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한국은행이 좀 주의 깊게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게 되면 이걸 방치했다가는 이제 한계 기업들 막 쓰러질 거고요. 특히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 부채를 많이 떠안고 기업을 활동하시는데 네. 스타트업들도 많이 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영국의 파운드화 쇼크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중국도 문제지 않습니까? 어제 중국은 뭐 애플 쇼크, 아이폰 쇼크라고 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했다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을 뭐 우리 경제와도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아마 1년 전쯤으로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추석 때 헝다그룹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한창 네. 위험하다고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건설 지표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상당히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가라앉고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그걸 어떻게든 좀 너무 가라앉는 속도를 낮추려고 자금을 좀 대출을 많이 시키려고 해도 네. 지금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최근에 뭐 상하이나 도시봉쇄 이슈도 있었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지금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국의 그 세 마리 코뿔소, 회색 코뿔소 중에 하나인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뭐 지방정부 부채,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은 미국 따라서 금리를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거꾸로 내리는 국가가 이제 두 나라가 있어요. 일본은 동결이고요. 튀르키예, 터키가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물가 상승이 아마 80%인가 뭐 그래요. 햄버거를 못 먹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뭐 대외 신인도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그런 장기 불황에 빠진다는 얘기 10년 전부터 나와서 사실 요번에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이 경제 시스템, 금융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좀 틀려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과거 이제 공산주의 국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려우면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좀 상황은 안 좋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게 우리와 어떤 은행과 이슈 구조가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부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들이 각 그 건설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뭐 인민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죠. 네. 이런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어떤 네.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버텨왔던 게 이런 헝다그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져도 중국의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진 않았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글로벌 위기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네. 중국의 이제 그림자 금융의 부채 비중이 보통 한 10% 정도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들의 부채에 대한 어떤 손실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된다라면 그림자 금융에 있는 어떤 그쪽에 이제 그 데미지 비율이 4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보면 시중은행들 네. 부채 비율이 네. 10%대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 중앙은행이라고 보는 제일금융권들의 부담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서 이것을 안정화시키지 않고 과거처럼 그냥 뭐 그림자금이 터지는 대로 두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헝다그룹 문제가 벌써 누적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금융권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일부 지역들의 연속적인 셧다운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급감하면서 네.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수출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이렇게 위안화 약세면 또 우리 원화도 따라서 같이 약세를 보이지 않나요? 뭐 당연히 그런데요. 뭐 근데 이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면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 제품하고 경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시장에서. 근데 뭐 둘 다 약세니까 뭐 개찐도찐이고요. 네. 아무튼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이 높다는 거는 투자은행들 글로벌 투자은행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뭔가 좀 약간 안 좋은 조짐이 보이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따라서 원화 약세,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세에 미치는 경로가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세로까지 이어지는 네. 상황인데요. 저희 독일 얘기도 좀 해볼까요? 독일의 가스관이 뭐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어림없습니다. 이제 일부러 터뜨렸다라는 지금 설도 돌고 있던데. 근데 이제 뭐 설이니까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가스관을 이제 공식적으로 잠글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죠. 큰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독일로 간다라든지 남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공사를 빌미로 해서 일시적으로 좀 잠갔었었죠. 네네. 심지어 중국 가는 쪽도 며칠 전에 잠갔었었어요. 아직 풀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도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그렇습니까? 잠갔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또 러시아 그 전쟁에 대해서 좀 쓴소리 한번 하니까 네.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냥 노출된 가스관이 아니라 그 호수에 잠겨 있는 게 터졌거든요.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러한 트리거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봐요. 네. 여기에 이제 유럽이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올 겨울을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데 다들 이제 동의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왔죠. 얼마 전에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천연가스와 석유를 이제 들여오는 거에 대한 공식적인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나라에 보도가 됐어요.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밝힌 게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독일의 원칙은 한 회사에 의존하는 것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 회사는 러시아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올 겨울은 넘겼기 때문에 내년 겨울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의존도를 줄여가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번에 겨울에 만에 하나 그 에너지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 폐쇄하기로 했었던 원전 3곳 중에 2곳을 내년 4월 중순까지 뭐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지금 3곳 중에 2곳은 12월 31일 날 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독일이 프랑스와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프랑스도 지금 원전이 지금 보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원전이 가동을 못 하다 보니까 독일이 조금 오히려 원전이 지금 전체 발전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6%인데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천연가스 네가 좀 여유가 있는 천연가스를 우리 줘. 그럼 우리가 전력을 줄게. 이렇게 지금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원전이 생각보다 보수 기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니까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좀 해보자. 12월 말일 날 하기로 했던 거를 일단 조금 연장을 해보고 사태를 주시하자. 더군다나 겨울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뉴스 폴로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해리스 미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거는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일 텐데
좀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아직 비공개고요. 뭐 그냥 겉으로 뭐랄까 정치, 군사, 외교적 동맹, 그다음에 뭐 포괄적 뭐 경제 동맹 그런 얘기만 하셨고 네. 아마 이제 뭐 조만간에 뭐 어떤 내용이 아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발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뭐 한국한테 불리하게 했던 거 뭐 자동차 부통령 왔다 그걸 바로 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정도로 뭐 대변인이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 그 논의는 네. 뭐 우리나라 장관들도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럼요. 예. 수차례 했잖아요. 그럼요. 논의는 이제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 문제 때문에 사실 네. 피해를 보잖아요. 보는데 네. 일단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이 이제 국회 통과하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중간 선거 전까지는 철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 선거가 끝나야 뭐가 뭐 돼도 되는 돼도. 거지.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정말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간단하게 뭐 10초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그렇죠. 좀 네. 반영해 주시라 그러면 해리슨 부통령도 알았다. 요 정도겠죠. 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뭐 대통령이나 부통령 되시는 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자세하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뭐 이런 뭐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해결 방안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일단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지만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희망사항이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지율이 떨어졌던 게 거의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40%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 내에 공정을 지어라라는 법안들 이런 것들 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그게 답답하지만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네. 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잘 찍었죠.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굳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산업을 위해서 자신이 사인한 것을 바꾼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YTN도 대표회사께서 사인한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난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네.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바꿔주길 바란다라는 것은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지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네. 안 될 거라는 것은 보고 그러면 거기서 대응책을 찾아야지 여기에 너무 희망을 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냉정히 보면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철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플레 감축법을 뭐 철회한다거나 뭐 뒤엎는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외에 그냥 다른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 국제클럽 편입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내일 이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이게 이제 세계 국제 채권 지수라는 게 있는데 23개국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추정되는 자금이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굉장히 큰 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도 MSCI 선진국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각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올해 자산 운용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대비 내가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이걸 이제 보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 97조 한 100조 가까운 돈들이 여기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수에 들어가면 네. 우리나라 채권 움직임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또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제 편입을 시켜놔야죠.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샀던 게 코스피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소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우리나라 돈을 한 100조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 정부가 왜 여기에 못 들어갔냐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비과세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럼 이제 형평성 논란이 좀 있죠.
여기에 대한 아직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관찰 대상국에 이제 등재가 돼서 이제 왜냐하면 해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뭐 안정적인 채권이 들어오는 건 좋죠. 그렇고 비과세까지 되면 더 좋죠. 이건 저는 외부에서는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 국제 지수 WGBI라고 하던데 네. 이게 선진국 국제 클럽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10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래서 결국 원화값을 좀 안정하는 데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최종 편입 여부가 내일 나오는 건가요? 내일 발표하고요. 통과되면 1년 후에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당장 들어와줘야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미리 좀 기관들이 선매입하는 그때를 위해서 하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올란가?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들어올란가라면은 그 100조 원의 자금이 유입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는 사실 지금 환율 시장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들어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때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네. 빨리 들어와서 그 우리 외환 시장이 근데 안정돼야 외국인 되는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는 스텝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네. 채권 투자한다라는 것은 지금 채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한 일주일 매매해가지고 1년치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주식과 다르게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호재지만 서서히 일어날 변화지 당장 주식처럼 확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저희가 얼마 없어서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하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어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엄청난 규모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일단 작아요. 네. 조금만 뭐가 뭉칫돈이 들어오면 환율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도 이제 그 보통 해외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율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네. 선물안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고 팔 때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들락날락 하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아주 정말 시장의 실수요는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면 환율이 급변동하잖아요. 네. 그거를 막아주는 게 아마 정부가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계속 개입을 해서 이런 걸 매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이 방안을 그러니까 실시를 지금 하면?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장과 많으니까 네. 돈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환율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워낙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 한도가 지금 차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달러가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매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니까 좀 완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정부가 이참에 이걸 좀 풀어주면서 조금 은행들과 조율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인데 네. 이번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듯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거의 하나의 어떤 립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정부가 원달러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